하이닉스 영상이 떡상했습니다. 감사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댓글창을 보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약간 다른 방향으로 재판이 하나 열려 있더라고요. 피고인석에는 정부가 앉아 있고 금융당국이 앉아 있고 레버리지 상품을 만든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재판정에는 자리가 하나 비어 있죠. 바로 매수 버튼을 누른 사람의 자리입니다. 실제로 하이닉스가 크게 빠지고 난 뒤에 댓글을 읽어보면 손실의 원인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정권이 잘못했다. 김용범이 레버리지 상품을 만들었다. 금융당국이 이런 위험한 상품을 허가했기 때문에 개인들이 피해를 봤다. 물론 정책과 상품 구조에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레버리지는 상승할 때 수익을 키우지만 하락할 때는 사람의 후회까지 두 배로 키워주는 아주 친절한 상품이죠. 이런 상품이 시장의 변동성을 키웠다면 만든 사람과 허용한 사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설명하긴 해야 합니다. 다만 댓글을 계속 읽다 보니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보이더라고요. 솔직하게 얘기해 볼게요. 하이닉스가 오를 때에는 정권 덕분에 돈 벌었다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 덕분에 수익이 났다고 감사 편지를 쓴 사람도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오를 때는 내가 종목을 잘 골랐고, 내가 산업을 공부했고, 내가 남들보다 먼저 미래를 알아봤기 때문에 번 돈이 됩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순간부터 정부와 기관과 공매도와 상품 설계자가 공동 운용력으로 편입이 되죠. 그러니까 성과급은 혼자 받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 귀인 편향이라고 부른대요. 잘 되면 내 실력이고 안 되면 상황 탓으로 돌리는 그런 마음의 기본값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운전할 때도 그렇습니다. 운전자 대부분이 사실 자기 운전 잘한다고 평균 이상이라고 믿는다는 조사도 있잖아요. 계좌 앞에서는 우리 전부가 평균 이상 투자자였던 거죠. 불장에 한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하이닉스 주주들이 특별히 뻔뻔해서가 아니라 사람 마음이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피같이 모은 돈, 사실 이거 우리의 시간이잖아요. 우리의 갈아 넣은 시간이 무로 돌아가고 있는 걸 보니 사실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책임을 묻고 싶어지는 게 사람 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별반 다를 거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그래서 남 얘기가 아니라 저의 일화를 하나 들려드리면서 조금 홀더분들께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실 수 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제 썰을 또 풀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런 반성문도 볼만하다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하이프 눌러주시면 제가 진짜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하이프 눌러주신 분들 쪽으로 제가 절 한 번씩 더 하고, 그리고 하이프 눌렀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분을 위해서 아침마다 가지신 종목 떡상하라고 제가 또 기도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비트코인을 25,000달러 부근에서 샀습니다. 비트코인이 12만 달러 갈 때까지는 제가 성견지명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남들이 보지 못한 화폐의 미래를 봤고 비트코인의 희소성을 이해했고 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나야말로 진짜 비트코이너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물론 당시 제가 공부했던 내용이 전부 틀렸다라는 거는 아닙니다. 다만 솔직히 돌아봤을 때 제가 가진 신념 중에는 비트코인이 오르길 바라면서 찾아본 내용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매수하기 전에 자료를 찾아보기도 하지만 매수한 뒤에 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아보기도 해요. 사실 이게 상당수의 그 투자자들이죠. 둘은 이 화면상으로는 모두 리서치처럼은 보이긴 한다만 마음속에서 이 회계 처리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가장 잘했던 것은 대단한 매매도 아니고 리서치가 그리고 안목이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사실 많이 빠졌으니까 샀고 오래 들고 있었던 것 뿐이죠. 제가 고수였다기보다는 궁뎅이가 그냥 무거웠고 마침 그 궁뎅이가 상승 사이클 위에 올라가 있었던 거죠. 상승장에서는 그걸 신념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변동성을 견디는 인내 아니면 장기적인 관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라고 저도 약간의 포장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궁뎅이와 욕심이 합쳐지니까 고점에 팔지도 못했어요. 결국 저를 여기까지 데려온 성격과 고점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만든 성격은 같은 거였다는 거죠. 가격이 오를 때는 장점처럼 보였지만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냥 단점이 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도 처음 꺼내는 얘기인데 저도 진짜로 팔고 싶었던 날이 있었어요. 작년 10월 10일 바이낸스 크래시가 터진 날이죠. 하루 만에 시장에서 청산된 돈만 무려 190억 달러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청산이 나온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잠이 깨어 있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머릿속에서 이미 반쯤 팔고 있었어요. 근데 못 팔았어요. 안 판 게 아니에요. 못 팔았어요. 신념이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비트코인이 그 당시에 이제 수이 네트워크의 XBTC 볼트에 이자를 받겠다고 묶여 있어가지고 순간 물리적으로 팔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저를 지킨 것은 다이아몬드 손이 아니고 뭐 출금이 안 됐던 그 금고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근데 사실 그때 팔았어도 개이득이긴 했습니다. 10만 달러 위였으니까. 여튼 사람들이 대단하다라고 봐주는 제 존버의 기록에는 이런 순간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렇듯 제가 비트코인을 지금까지 팔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데에는 신념만 있던 것도 아닙니다. 제가 팔고 나면 더 낮은 가격에서 다시 살 용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운 좋게 고점 부근에서 익절을 하더라도 그 돈을 다시 비트코인에 전부 다 넣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요. 생각해보면 이미 저는 25,000이라는 좋은 평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이 반토막 난 지금 이 가격에서 제가 비트코인을 100만 달러치를 한 번에 다시 이렇게 사서 존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 넣습니다. 지금 제가 추가 매수하는 금액은 얼추 대략 한 10만 달러 정도 되는데요. 뭐 이더 포함하면은 뭐 20만 달러 정도 되겠고, 이 정도 빠따는 제가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100만 달러를 다시 집어넣는 것은 그건 제 그릇 밖의 일이에요. 저는 그럴 그릇이 안 되거든요. 차트 앞에서는 누구나 과거의 저점에 전 재산을 넣을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합니다. 현실에서 실제 돈을 들고 그 가격을 만나면 저점은 기회가 아니라 그냥 와 이거 더 망하겠는데, 그냥 세상이 망하는 과정의 중간 어디쯤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밑이 더 남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매도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미래 가격을 뭐 완벽하게 알아서가 아니라 제 성격과 제 그릇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하이닉스 사태를 보면서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것도 분명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정책의 졸속 여부도 판단해야 하고 상품 구조가 시장을 얼마나 흔들었는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차는 말이 있거든요. 코인판이 도박장이 아니라 한국인이 몰리는 곳이 도박장이 된다고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섣불리 레버리지 상품을 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긴 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화끈한 한방 메타, 이것이 바로 아리랑 스톡, K 아리랑 스톡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농담 죄송하고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과정이 내 선택을 지우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정부가 레버리지 상품을 만들었다고 해서 뭐 제 계좌에 매수 버튼까지 대신 눌러준 건 아니에요. 정부가. 매수는 저의 선택이었던 거죠. 증권사가 한도를 열어줬다고 해서 그 한도를 끝까지 채워야 하는 법도 없었습니다. 지난 하이닉스 영상에서 존버의 기준은 낙폭이 아니라 자산의 자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준은 손실을 책임질 때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지금 던져야 할 질문은 누가 나를 물리게 했냐가 아니라 나는 이 자산을 왜 샀고 그 이유가 아직 유효한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 답은 정부도 금융당국도 유튜버도 대신 못 해줘요. 본인만이 답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장은 우리가 돈을 벌 때는 실력 이상의 자신감을 주고 잃을 때는 책임 이하의 반성을 하게 만들어요. 저 역시 뭐 비트코인으로 큰 수익을 냈었지만 그중 어디까지가 실력이고 어디까지가 운이었는지는 아직 정확히 몰라요. 그거를 계속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살고 있는 거고요. 다만 한 가지는 알게 됐어요.
수익은 전부 내 실력이라고 생각하면서 손실만 남의 책임으로 돌리기 시작하면 다음 투자에도 똑같은 크기로 베팅을 하게 돼요. 원인을 외부에서만 찾으니까 내 행동에서는 수정할 게 없어지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셨음에도 스스로를 되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정권, 정책에 대한 비판만 계속 하신다면 저는 주식이나 혹은 코인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본인께서 누른 매수 버튼이 투자라고 하실 테지만 제 눈에는 솔직히 도박으로 보일 뿐이에요. 손실을 인정한다는 건 내가 멍청했다는 자백이 절대 아니에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보다 크게 들어갔는지, 상승을 믿은 것인지, 아니면 상승을 바란 것인지, 그리고 수익이 났을 때 운까지 내 실력으로 착각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일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전히 비트코인을 들고 있고 추가 매수도 하고 있어요. 완전히 탐욕을 버린 현자는 아닙니다. 현자였으면 애초에 코인을 이렇게 많이 들고 있지도 않았겠죠. 다만 이제는 궁뎅이가 무거운 거랑 투자를 잘하는 것이 항상 같은 뜻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요번 하락을 통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서도 결국 또 궁뎅이로 버텨볼 생각이긴 하고요. 대신 그 궁뎅이를 실력이라고 과대평가하지는 않을 겁니다.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재판정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피고인석에 누구를 앉힐지는 각자 판단할 문제입니다. 다만 저는 그 비어있던 자리에 저부터 앉아보려고 해요. 판결이 어떻게 나든 거기 앉아본 사람만 다음 투자에서 고칠 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본인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니까요. 질문 하나만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낸 수익 중에 진짜 실력은 몇 퍼센트였나요? 그리고 최근 손실 중에 내 몫은 몇 퍼센트인가요? 저는 솔직히 아직도 계산 중이에요. 댓글에 여러분의 계산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